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부터는 주진영 선생님의 경제 알아야 바꾼다 라는 책을 다룰 텐데요. 인간에 대한 애정을 어떻게 경제로 풀어낼 수 있을지 저자의 생각에 저의 고민을 담아 잘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거칠게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면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면 보수고요.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구조를 중시하면 진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언어가 오염된 측면도 있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개념만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주진영 선생님의 경제 알아야 바꾼다는 어느 쪽 입장일까요? 시스템과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기에 진보 담론입니다. 예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는 라떼가 횡행했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거나 취업이 어려우면 중동이라도 가라거나 정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서 실력을 쌓으라고 부추겼죠. 사회 전반의 구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모든 걸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국한시키니 많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시리에 빠졌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이들을 일컫는데요. 6.25 전쟁 후 태어난 사람을 의미하죠. 이들이 현재 7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요. 현재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해당하는 기업으로 치면 상당수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젊은 직원들보다 숫자 면에서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역삼각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나이가 많을수록 자연스레 연봉도 증가하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을 가져 신입을 덜 뽑게 됩니다. 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기업 내의 직원 구조 자체가 고용을 늘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업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원청과 하청으로 이루어진 기업 관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향한 대기업의 갑질,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확연한 임금 차이 등등입니다. 주진영 선생님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핵심으로 보지 않는데요. 왜냐?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문제라기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즉 원청과 하청 문제로 인식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는 크게 봤을 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청 조직에 속해 있고 다른 하나는 하청 조직에 속해 있어요. 대기업은 원청 회사이고 중소기업은 하청 회사이기 쉽죠. 원청 회사는 일만 따내거나 기획만 하고 실제 일은 하청 회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외주업자와 비슷하죠. 대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도 원청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청입니다. 원청에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원청에 처음부터 못 끼거나 하청으로 추락하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적어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IMF 위기 이전에는 80% 정도였는데 요새는 50%까지 내려갔어요. 청년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슷한 임금이라면 조금 더 일하는 것을 참을 수 있지만 임금도 2배 가까이 차이 나고 야근도 잦으며 대기업의 갑질도 감내해야 하니 어느 누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중소기업의 이력으로 대기업으로의 재취업이 상당히 까다로운 현실을 미루어 볼 때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시대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 예를 들면 연애도 하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결혼 후 집도 장만하고 싶고 때때로 사치를 부려보고 싶은 게 보통의 마음이죠. 그런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누가 선뜻 마음이 동할까요?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대기업의 갑질로 끊임없이 인격이 훼손당하는 노예 같은 삶도 견뎌야 하니, 이를 인식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라도 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널리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타개할 대책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진영 선생님은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강고한 기득권 구조,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알고 경제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법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선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청년 수당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복지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청년 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고 해요. 청년 수당 자체만으로 먹고 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알맞은 직장을 찾을 때까지는 큰 힘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한다면 과감히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청년 복지는 대기업 중심, 즉 원청 중심으로 예산이 분배되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제는 청년들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성장 사회를 살고 있는 선진국들은 2, 3%의 성장률로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분쟁 없이 그럭저럭 먹고 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회 안전망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모르고 경제를 모르면 사회 안전망을 늘리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청년 수당의 필요성이 공론화될 때 많은 이들이 포퓰리즘, 공산주의, 좌파라는 단어를 써가며 반대하는 언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큽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우리의 생각과 의식도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듯 공공정책 역시 예전 그대로의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모든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불편한가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다른 정책과 비교해보고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해본다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그저 기본소득 자체만으로 거부감과 불편함이 든다면 스마트폰 시대에 피처폰의 사고방식으로 고착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개인의 삶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나름 적응하지만 정치와 경제 문제만큼은 우리 뇌의 적응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정치와 경제를 이해해야 하고, 정치인들이, 인문학을 아는 이들이 개인의 삶과 공공의 삶의 괴리를 연결시켜 주어야 하죠. 고아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가 청년 수당을 무작정 반대하는 현실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주진영 선생님은 연공 서열에 따른 임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렇지 않다고 해요. 또한 기업이 사람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고, 직급이 오를수록 더 많이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여러 통찰이 담겨 있는데 다 소개할 수 없어 아쉽네요. 그래도 경제 알바 1장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을 소개하면서 매듭 짓고 싶습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프랑스 혁명 때 자유, 평등, 연대 세 가지 이념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세 번째를 연대가 아니라 박애라고 하는데, 저는 프랑스 말의 원뜻은 연대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유와 평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개념 같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얘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시대 신분사회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조선사회는 동아시아 3국 중에서 유일하게 세습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중기부터는 양반 자식이 아니면 과거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같이 잘 살자가 아니라 나만 노비에서 벗어나 양반이 되면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문화적 코드가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90%고 대기업 노동자는 10%인데, 노조운동도 대기업, 공기업 위주로 고착되고 사회개혁운동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특정 정치 세력, 특정 집단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연대의식이 부족한 데다가
경제력이 대기업 위주로 집중된 구조가 같이 맞물려서 사회가 원청과 하청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이 좋은 건 단순히 머릿속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제 채널에서 사상과 철학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경제 분야의 책을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추후 저자와의 만남을 추진해 볼 텐데요. 평소 경제 관련 질문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